지금 시장은 연준의 정도표를 예전처럼 정답지로 보지 않습니다. 12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새로운 정도표가 찍혔다고 해도 그 숫자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 교체가 가까워지면서 이 전망이 다음 리더십에서도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의문이 커졌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정도표 자체보다 파월 이후의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흐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그림자 연준 의장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후보군을 전면에 세워 기존 의장을 견제하고 정책 방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죠. 하지만 이 논의는 곧바로 현실의 제약에 부딪힙니다. 만약 정치권이 마음먹는 대로 연준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이미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개입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건드릴 때 발생하는 부작용,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위험을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금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금은 단순히 금리가 내리면 오른다의 공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신뢰, 독립성 훼손 우려,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 같은 매크로의 균열이 커질수록 금의 역할은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시장이 빠른 인하보다 독립적으로 보이는 인하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금 가격의 장기 스토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새 연준 의장이 오면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팍팍 내릴 것이라는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년에 돈이 풀리고 자산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한 가지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정말 연준이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다면 왜 파월 의장은 이미 몇 달 전에 잘리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무엇을 걱정할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장기 금리는 뛰고 달러와 물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도 새 의장 후보도 이 리스크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의 정치 지형은 더 민감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로 꼽히는 것이 affordability, 즉 생활의 감당 가능성입니다. 물가와 렌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권자는 생활비를 낮춰라에 반응합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가 다시 튀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설령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마구잡이 인하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50베이스 핀트를 연달아 때려 넣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면 정치적으로도 시장적으로도 역풍을 맞기 쉽습니다. 이 대목이 금 투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저금리 파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결국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물가가 정말 안정될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시나리오,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잡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AI와 연결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정책 당국과 시장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딱 하나입니다. 경기는 탄탄하게 성장하는데 물가는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도 낮게 유지되는 환경. 이 조합이 왜 아름다운 그림이냐면 위험 자산은 성장 덕에 오르고 채권도 금리 부담이 줄고 실물 경제는 구매력이 유지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성장이 강하면 수요가 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 그 상식을 뒤집는 것이 바로 생산성 혁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원을 투입해 10개를 만들면 개당 원가는 100원입니다. 여기에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 가격은 11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기술과 분업, 혁신으로 같은 1,000원으로 1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개당 원가는 10원으로 떨어집니다. 기업은 가격을 20원으로 낮춰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싸게 더 많이 구매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니 물가는 안정되고 판매량이 늘어 성장도 강해집니다.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고용과 투자도 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성장, 물가, 금리의 삼각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90년대는 이런 생산성의 급상승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로 종종 언급됩니다. IT와 인터넷 혁신이 경제 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성장과 저물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혁명이 오면 매크로 전체가 바뀐다로 확장되는 겁니다. 금 투자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실현되면 위험자산 선호가 커지고 금의 단기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산성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바로 그 갈림길, AI가 생산성을 만들면 낙관, 못 만들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AI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겹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가 늘면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강합니다. 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진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답에 따라 미국 경제의 성장률, 물가, 금리, 달러까지 한꺼번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I가 90년대 IT 혁명처럼 생산성 혁명을 만든다면 앞서 말한 아름다운 그림이 현실이 됩니다. 기업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산출을 만들고 원가는 낮아지고 가격은 안정됩니다. 성장도 강해지는데 물가가 눌리니 연준은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심지어 성장 기반이 탄탄하면 금리를 낮춰도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강해서 달러가 버티는 구조,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죠. 문제는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AI 투자가 과열되어 버블 논란이 커지고 기대했던 킬러 애플리케이션과 생산성 개선이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은 그럼 주가가 조정받겠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크로에서는 더 날카로운 경고등이 켜집니다. 생산성 혁명이 흔들리면 성장도 기대만큼 나오기 어렵고 동시에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생각만큼 낮추기 어렵습니다. 성장 약화와 물가 부담이 함께 나타나는 조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즉 AI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꿀 수도,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거시 환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볼 때 AI 주가로만 연결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금 투자자에게 이 구도는 핵심입니다. AI가 성공해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으로 가면 금의 방어적 수요는 약해질 수 있지만 AI가 흔들리며 기대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은 다시 보험으로 부각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왜 지금 가격에서도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는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행위는 내일부터 오를까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금은 수익률을 예언하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지켜주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4,300달러대처럼 이미 높아 보이는 가격에서도 일정 비중은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성립합니다. 그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거나 특정 리스크가 한꺼번에 번질 때 금은 포트폴리오 내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투자가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 성격을 일부 띱니다. 원화 기준 금 가격은 국제 금값과 환율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금을 담는 것은 곧 달러 노출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 국면이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이 특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셋째, 금의 본질은 종이화폐가 언제, 왜 많이 찍히는가와 연결됩니다. 중앙은행이 무작정 돈을 찍지는 않습니다. 대개 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나 금융 불안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순간에 통화 팽창이 커집니다. 그때 금은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즉, 금은 평온한 날에 빛나기보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치가 드러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을 담을 때는 상승장 베팅이 아니라 확률이 낮아도 파괴력이 큰 사건에 대한 대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확률이 10%라고 느껴져도 포트폴리오의 10%를 담아두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그럼 언제 팔아야 하나, 언제 줄여야 하나를 타이밍이 아니라 리밸런싱 규율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이 많이 오른 국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는 팔아야 하나요? 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고점을 맞히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한 자산의 고점, 저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러 자산이 섞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이 금의 꼭대기를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은 타이밍이 아니라 귤, 즉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처음 정해둔 목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되돌려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금을 10%로 설정해 운용해 왔는데 올해 금 상승폭이 다른 자산보다 커서 비중이 13%까지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이 더 오를지를 예측하는 대신 늘어난 38원만큼만 덜어내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 담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으로 커진 비중을 정리해 위험을 낮추면서도 금 자체의 보험 기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의 빈도입니다. 요즘 일부 투자자들은 거의 매일처럼 비중을 손보기도 하는데 너무 잦은 리밸런싱은 결과적으로 조금 오를 때마다 잘라내는 행동이 되기 쉽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가지를 계속 치는 셈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6개월 단위처럼 어느 정도 텀을 두거나 일정 비중 이상 벗어났을 때만 조정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이라는 숫자에 과학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기관처럼 정교한 트레이딩을 하려 하기보다 엑셀로 비중을 계산해 늘어난 만큼만 정리하는 단순한 규칙을 가져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핵심 축으로 놓았을 때 어떤 자산들과 어떤 논리로 함께 가져가야 하는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금의 가장 큰 강점은 단독으로 얼마를 벌겠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자산 배분이라는 프레임 안에 두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 성장의 엔진이라면 금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균형을 잡아주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이 마주할 변수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의 전략적 가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축은 정책 신뢰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논란, 정치적 압박,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단기간에 자산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은 성장 기대와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흔들리고 채권은 금리와 물가 전망에 따라 변동성이 커집니다. 금은 이 구간에서 어느 편이든 완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이 모든 국면에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축은 환율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이 함께 반영되는 자산입니다. 즉, 금을 일정 비중 보유하면 국내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해외 통화 노출을 일부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특히 이 특성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위기 확률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금융 실물 충격이 다시 올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누적된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동성 공급이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은 확률이 낮아도 파괴력이 큰 사건을 대비하는 자산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은 언제 오르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냐가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체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지금 가격에서도 금을 어떻게 비중화하고 어떤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최종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 투자는 내일 오르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에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지키는 비중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점도표보다 파월 이후의 리더십을 더 신경 쓰고 연준 독립성 훼손이 곧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한 매크로 변수는 앞으로도 쉽게 단순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AI가 생산성 혁명을 만들면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꼬이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쪽으로 가든 시장은 매끈하게 흘러가기보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금은 완벽한 수익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자산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금의 상관관계 분산 효과, 한국 투자자에게는 달러 노출을 자연스럽게 얻는 구조, 그리고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유동성 공급이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을 완전히 비우는 선택은 포트폴리오 보험을 스스로 해지하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범위 안에서 금의 목표 비중을 정하십시오. 둘째, 고점 맞추기 대신 리밸런싱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목표가 10%인데 상승으로 13%가 됐다면 늘어난 3%만 덜어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면 됩니다. 셋째, 너무 잦은 조정은 피하십시오. 자산 배분은 기계적으로 반복될 때 힘이 생깁니다. 결국 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금을 담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틀어질 때도 포트폴리오가 버티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